죽은 척 누워있는데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공허함이 내 영혼을 감쌌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기계 소리가 뒤섞이며 마치 내 숨소리마저 삼키려는 듯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귀를 기울이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의지할 뿐이었다. 아내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7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내 모든 것을 공유했던 그녀가 내 죽음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절망이었다. 마치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 비밀스런 속삭임이 내 귓가에 스며들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낯설었다. 박수진, 내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잔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 기분은 아마도 배신의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느낌일 것이다.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의 고통.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 잔해 속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김민준이다. 평범한 사업가로 살아왔던 나. 그 평온했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 빠질 줄은 내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희망, 내 삶의 기둥이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다. 그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몸과 마음은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이 얹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이 평소와 다른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팠고 온몸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 나를 올감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아침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시작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 냄새는 병원의 냄새였다. 차갑고 생기 없는 공기 속에서 나는 갇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기억의 조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듯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흐릿하게만 남아있었다. 그 공백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천천히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무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누군가 내 눈을 감기려는 듯한 힘이 작용하는 듯했다. 그 힘에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무게감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그 목소리는 내 아내 박수진이었다. 7년을 함께한 그녀의 목소리. 그런데 그 음성에는 평소와 다른 어두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 기운은 마치 독처럼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수진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그 내용은 내 상상력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연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했다. 그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내 세계를 뒤흔들었다. 내 아내가, 내 곁에서 웃던 사람이 내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내 귀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잔혹한 진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의 말이 마치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 이도현이라는 사람과 그들은 내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안도하는 듯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내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하나의 장애물로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들어온다고 했다. 내 회사, 내 재산,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 그들의 계산적인 대화는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리 이지혜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이야기였다. 이지혜 씨.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다. 내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그녀의 이름이 오갈 때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억울할까 걱정되었다. 횡령이라니. 그건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그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와 이도현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녀를 희생시켰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갔다.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수진이가 낯선 남자 이도현과 함께 내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 심지어 내 회사까지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결혼한 지 7년째였는데 수진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녀와 함께한 추억들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내가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면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될 거라고.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잔인했다.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팠던 몸과 병원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현실은 너무 가혹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다. 아마 정은지 씨일 것이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은지 씨는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다. 수진이는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 속에는 숨겨진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가 나간 후 수진이와 이도현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은지 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죽으면 1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회사까지 합치면 5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제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7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한 말이었다. 두 사람은 또 박성진 씨 이야기도 했다. 성진이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는데 그들은 성진이를 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들의 배신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절반 정도 해고하겠다고 했다.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절반이나 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기심은 상상 이상이었다. 더 화가 난 것은 지혜 씨 사건을 이용해서 다른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봐서 모든 직원이 벌벌 떨고 있다고 했다. 정말 비겁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지혜 씨의 횡령 혐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도현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지혜 씨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지혜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것이었다. 지혜 씨가 수진이와 이도현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지혜 씨가 나한테 말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제거한 것이었다. 저는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1,000만 원으로 회계사무소를 매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치가 떨렸다. 그들의 잔인함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배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제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나를 7년 동안 속였다는 것도 그렇고,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다. 그 분노는 내 힘의 원천이 되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일단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계획은 내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나는 사고 당일 밤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그 기억은 흐릿했지만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다. 나는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려던 참이었다. 그날의 피로는 극에 달해 있었지만,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붙잡았다. 갑자기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었다. 평소와 다른 다급한 톤이었다. 그녀는 지금 강변 쪽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어서 너무 무섭다는 내용이었다. 한강 다리 근처에 있으니 빨리 와 달라고 했다. 그 메시지는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다. 수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고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렸다. 그때의 마음은 오직 그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수진이가 그 시간에 강변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가 쫓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다. 혹시 처음부터 나를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졌다. 병실에서 들은 대화를 생각해보니 그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다. 수진이의 메시지는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나를 사고 현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사고 전날 아침이었다. 격리 이지혜 씨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했었다. 어젯밤에 정말 무서운 꿈을 꿨다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었다고 했다. 그때는 그냥 꿈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지혜 씨는 그 꿈이 너무 생생했다며 정말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운전을 조심하라고 꿈에서 차 사고였다고 강조했었다. 그 경고가 내 생명을 구할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혜 씨가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혹시 지혜 씨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육감이 뛰어났던 걸까? 어쨌든 지혜 씨는 내 안전을 걱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진이와 이도현이 지혜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지혜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신했다.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회사 돈 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했었다. 그리고 그런 지혜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웠다는 뜻이었다. 아마도 수진이와 이도현이겠지. 지혜 씨가 방해가 되니까 제거한 것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런데 이도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름은 낯익었지만 어디서 들어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병실에서 들은 대화로는 수진이와 가까운 사이인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도 확실해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 이상이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나를 해치려 했을까?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그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고의였을까? 수진이의 문자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니 고의의 가능성이 높았다. 나를 급하게 불러내서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었다. 그 의문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날 수진이와 이도현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이도현이 어제 회사에 가봤다며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말했다. 그렇게 약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 관리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몇 명 더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뜻이었다. 첫 번째 타겟은 박성진이었다. 성진이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는데 저와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다. 이번 주 안에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해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절반 정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절반이나 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지혜씨 사건으로 다른 직원들도 벌벌 떨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봐서 함부로 말 못할 거라고 정말 비겁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혜씨의 횡령, 혐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도현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지혜씨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였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1,000만 원으로 회계사무소를 매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치가 떨렸다. 그리고 지혜씨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횡령 때문이 아니었다. 지혜씨가 수진이와 이도현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지혜씨가 나한테 그 사실을 말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제거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지혜씨가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해고했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지혜씨가 정말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횡령,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을 테니까 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수진이와 이도현이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였다. 수진이가 큰일 났다며 급하게 말했다. 노숙자 하나가 제 사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최철수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를 구해줬다고 하고 다닌다고 했다. 최철수라는 노숙자가 나를 구해줬다고?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노숙자를 이지혜 씨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수진이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다며 지혜 씨가 병원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철수라는 노숙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네. 그리고 나를 구해줬다고 하는 걸 보니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인 것 같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뭔가 수상하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혹시 그 노숙자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그 노숙자를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희망의 불씨를 느끼기 시작했다. 최철수와 지혜씨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나는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내 몸은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이와 이도현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들은 회사 운영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직원들을 해고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논의했다. 그들의 차가운 계산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은지 씨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 차가워진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은지 씨는 수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살피는 동안 수진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눈치챘다고 했다. 그 정보는 나에게 작은 단서가 되었다. 나는 은지 씨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녀가 진정으로 나를 돕고 있는 걸까? 시간이 흘러 내 몸은 점점 더 회복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병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내 핸드폰을 찾아냈다. 핸드폰 속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살펴보며 수진이와 이도현의 계획을 증명할 단서를 찾아내려 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가 다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너 깨어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깨어났어.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알게 됐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은지 씨가 병원 보안 요원을 불러왔고 수진이와 이도현은 붙잡혔다. 그 후로 나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최철수와 지혜 씨, 성진이와 은지 씨가 나를 도우며 증언에 나섰다. 법정에서 수진이와 이도현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다. 그들은 2년 동안 나를 노리고 교통사고를 유도한 것이었다. 조작된 회계장부와 녹음 파일, 최철수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입증했다. 재판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내 마음은 홀가분해졌다. 수진이는 징역 10년, 이도현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지혜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성진이와 최철수도 승진했다. 은지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연인이 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잊을 수 없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내 곁에는 이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